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국내 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난 4월 손흥민 선수가 축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활동으로 해외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활동은 바로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심지어 기초군사훈련 성적 1등을 거두며 선수 생활뿐만 아니라 군인으로도 월드클래스 힘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의 훈련 사진들은 국내 언론과 외신에도 공개되며 수많은 해외 팬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특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맨 사진을 보며 대체적으로 놀랍다는 반응이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한 팬은 총을 메고 사격 훈련을 마친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보고 골 결정력이 더 좋아지겠네라는 재밌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한편 영국의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인도한 해병대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훈련의 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며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해병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길래 세계 최초이자 세계 전투력 3위의 해병대인 로열마린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이처럼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2020년은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71주년으로 한국 해병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병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을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강 병력으로 성장했죠.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강의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막강한 이용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현재 한국은 약 28,000명의 해병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일본에 비교했을 때 2배에서 9배 이상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 해병대 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한마디로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최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에 걸맞게 한국 해병대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한 부대로 알려져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해병대는 단순히 강도 높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 얻은 명성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에서도 세계 1위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무기들 탑5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해병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구하기를 생각해보면 상륙작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상륙정인데요. 영화에서 나오는 과거 상륙정들은 수송 병력에 대한 방어 능력이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해병대는 보다 안전하게 바다에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도록 상륙 돌격 장갑차를 활용한 상륙 작전을 펼치고 있죠.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 장갑차인 KAAV-7A1은 과거 미 해병대가 사용하던 LVT-P7의 화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킨 모델인데요. 과거 LVT-P7은 단순히 병력을 육지에서 내려주면 임무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화력과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졌기에 다른 작전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의 임무가 단순 상륙에서 점차 내륙 진격이나 치안 유지 등으로 확대되자 미 해병대는 방어력과 화력이 강화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필요에 따라 개발된 모델이 바로 AAV-7A1입니다. 그리고 한국 해병대 역시 해병대의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형 AAV-7A1인 KAAV-7A1을 도입하고 배치하면서 전력을 증강시켰죠. KAAV-7A1의 기본 성능은 화학 전대비 장비 및 통신 장비를 국산으로 교체한 것을 제외하면 미 해병대의 AAV-7A1과 동일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AAV-7A1의 도입으로 한국 해병대에도 단순 상륙 임무에서만 벗어났는데요. KAAV-7A1은 육군과 공동으로 한강 도하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수해 발생 시 구조용으로도 활약하면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죠.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무기 두 번째는 바로 비치매트입니다. 상륙작전이 펼쳐지는 곳은 당연히 바닷가, 즉 모래 해안인데요.
특히 한반도 서해안은 갯벌이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운 전차나 차량이 기동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죠. 따라서 이런 중장비들의 기동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가 비치매트입니다. 비치매트는 해병대만 운용하는 독특한 장비 중 하나로 상륙지원단의 상륙지원대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륙지원대는 비치매트를 활용해 상륙작전 및 도하작전 간의 갯벌, 습지, 모래 지역들을 극복해서 상륙군의 중장비뿐만 아니라 병력 및 보급품의 원활한 양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죠. 이런 이유로 비치매트는 상륙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신형 비치매트인 KCR 매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비치매트를 까는 구형 시스템에 비해 차량과 기계를 이용해 설치 및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운용의 편의성과 정확도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대 개설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돼 한국 해병대의 상륙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으로 한국 해병대의 히든카드로 불리는 세 번째 무기, 바로 비공 70mm 유도 로켓입니다. 비공은 수많은 나라, 특히 미국에서조차 탐내고 있는 무기입니다. 2000년 10월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인 포람이 아주 큰 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형 보트가 자살 돌격 테러를 감행해 폴함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미 해군은 한 발에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한미사일로 대응하기 애매한 저가치 표적, 즉 싸구려 표적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미 해군은 정가용 70mm 유도 로켓을 활용해 열 영상 탐색기, 패턴 매칭 기술들을 접목해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공기부양정 침투에 대한 대응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끈질긴 집념을 통해 결국 비공 독자 개발에 성공합니다. 비공 유도 로켓은 최대 사거리 8km에 아주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개발하던 유도 로켓과 달리 비냉각 탐색기를 이용한 적외선 영상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속수상 함정, 고속정, 공기부양정 등등 다양한 적침투 수단에 대해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공을 어떤 발사 플랫폼에서 운용하느냐였는데 한국은 역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한국은 36년장 발사대를 K711A1 5톤 표준 차량에 탑재하면서 비공 시스템까지 개발하는데요. 비공 시스템은 평지 및 야제에 뛰어난 기동성을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주야간 단독 작전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36년장 발사대를 통해 미군이 발사되기 때문에 여러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까지 할 수 있어 적의 선단급 병력까지 상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비공 시스템은 함상에서도 헬기와 제트기에서도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 바다, 공중을 가리지 않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공은 저가치 표적뿐만 아니라 고가치 표적이라 불리는 적의 전차와 헬기 전력에도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과 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병대는 이렇게나 뛰어난 무기를 2017년부터 전력화했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 해병대에서조차 부러워하고 있죠.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략무기 네 번째는 상륙작전을 위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 전력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의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관측 범위 바뀐 수평선 너머에서부터 상륙부대를 발진시키는 개념인데요. 만약 수평선 안쪽에서, 즉 무관 관측이 가능한 곳에서부터 상륙작전이 시작된다면 적이 미리 작전을 파악해 기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수평선 밖, 즉 지상 관측 레이더 최대 거리인 약 32km 밖에서부터 작전이 시작된다면 적이 미처 알기도 전에 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 때문에 한국 해병대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 전력을 향상시키기로 계획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다. 새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발탁하고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정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지낸 뒤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를 찾아 당시 질병예방센터장이었던 정 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강도태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정 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질병관리본부장에 올랐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뉴욕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청년여성고용정책관, 고령사회 인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당 차관은 보건 분야를 전담한다. 여기에다 물처럼 등장하는 레퍼토리는 평등이 제중국가이기 때문에 부총장이 나오면 안 되니 정은경 본부장이 승진해서 총장 자리에 앉게 되면 후는 중국의 입김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상태는 은혜 너구리 주총장을 불지하는 이유로 신중국 성향을 예로들었습니다. 테드 로스 총장이 중국의 말을 잘 들어 이번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한국은 신중 국가이므로 러블리 주총장이 한국에서 나오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일본에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그는 미국과 관계가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와조가 중국의 국교각시라며 북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을 선국으로 보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W2조가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32년 전에 와출 통장을 배출했던 일본이므로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각종 보건의료 분야에서 우수한 데 했다. 주니 한국이 초기에 방역을 잘 했다고 해서요 블레이즈 총장을 헌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는 G7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이므로 한국을 애초에 경계해야 하며 관련 선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한국에서 무원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가장 잘한 나라로 한국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집에 겁을 먹으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굳이 언론사를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런 나라에서 후 총장이 나온다. 일들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심에서 진두지휘한 전경 본부장이 국민들의 막대한 지지를 등에 업고 WHO 총장에 나서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에서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참가하고 싶다며 일찌감치 한국의 방역 성과를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와시오는 한국의 방역을 세계적 표준으로 만드는 데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은경 사령관이 있는 것이죠. 반면 그 가운데 일본의 방역 지침이나 성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섣불리 방역을 완화하게 된다면 2차 대유행을 맞게 된다고 경고하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의 후 태도로 총장이 늑장 대응 미중국과의 관계 등으로 적지 않게 욕을 먹은 반면에 조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 세계 언론이 SNS도 하지 않고 자화자찬도 없는 겸손한 수장이라며 극찬한 바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와쪽 총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차기 총장만큼은 검증된 실력파 가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어 가장 적격인 인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3차 감염 여파를 잠재우며 다시 100명대로 감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내심 가까운 한국도 일본처럼 진짜 폭발해서 혼란스러운 국면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역시나 전경 본부장은 이쪽 5단계 격상 등 철저한 정치를 통해 어려운 3차 확산도 잡아내고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 그 결국에는 한국과 같이 제대로 된 질병본부의 사령탑을 부러워한다는 정황이 보이나 당시 일본이 개입은 한국이 질병관리본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의 맹활약을 통해서 처음으로 신경이 결정됐다. 일본 감염관리연구소 등에 비해 10배의 예산도 집행하며 관련 인력도 한국이 훨씬 많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일본은 코로나가 참고 난지 수개월이 지난 7월경에 자민당에서 즐거움 감당할 정부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뒤늦게나마 관련 사안에 대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나라 한국의 질병 공부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수장이 되면 그 아래에서 일본이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인지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국제 무대의 수장 자리에 진출하는 것을 다양하게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면 앞으로 후 총정에 입후보 하게 될 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경쟁을 하게 될지도 비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의 영웅으로 불리운 전경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질병원리적으로 승격해가면 현대형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됩니다.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종하며 1476명 규모로 퍼지는 등 대폭 정비된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6월 발표한 당초 개편하는 즐거운 관리청의 연구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무늬만 승격 이안이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재개정안은 즐거운 관리청 정원을 두게 들렸습니다. 특히 전체 시도의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데 최근 의사 파업 등으로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는 지방의 의혹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번 기회에 관련 한 명이 보충되어서 앞으로 질병 관련한 업무에 숨통이 트이는 국면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다방면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응시 악화된 국민 여론의 문제인데 대통령까지 나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름 코로나19장 교화 및 앞으로 이런 전세계적 갈맥이 생길 때 를 비롯 각종 질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19의 상징적 인물이 승진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의 각종 언론을 특히 일본에서도 관련한 보도가 송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를 극적으로 가라앉힌 한국을 두고 요미우리 신문은 진정한 영웅이 한국에 등장했다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